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장, 관세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매일경제 성손입니다. 네. 오늘 그 차관급 인사 중에서 조원철 변호사님 법제처장으로 좀 지명이 되셨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그 대통령이 예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셨을 때 변론을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님 재판을 맡으셨던 변호인들이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는 걸 놓고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하실 때 이런 좀 지적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이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제 차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 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법제처장님이 법 연구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라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셨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준비 절차에서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법제처장님 지금 개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대통령의 연임 조항. 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사항일 겁니다. 법제처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갔다 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가장 그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훈 인사라든가 무슨 뭐 그 변호인에 대한 무슨 뭐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고 오랫동안 또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제처도 마저 하고 오시죠. 왜 사실은 이건 뭐 그 토론 대상이 아니어서. 예, 바쁘신 가운데도 법제처를 깍두기로 끼워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차린 밥상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법제처는 건국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규제를 걷어낼 때는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할 때는 촘촘하게 법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테일에 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법제처의 경우에는 현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는 그 현업 부서들을 앞에 내세워야지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지금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면 대변인실에서 빼내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그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은 많이 줄이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업무 회의도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뭐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 얘기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죠. 빨리 끝내달라. 저희 비서실에서 처장님께서 그 간식을 신년 간식을 준비하셨는데요. 돌아가셔서 직원분들이랑 드시면서 오늘 업무 보고 전달 사항 해주시면 됩니다. 정유정 대변인입니다.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송리입니다. 네. 오늘 그 차관급 인사 중에서 조원철 변호사님 법제처장으로 좀 지명이 되셨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그 대통령이 예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셨을 때 변론을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님 재판을 맡으셨던 변호인들이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는 걸 놓고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하실 때 이런 좀 지적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 입장이라든지 향후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 비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약간의 담합 요소가 있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식품 가격이 다 한꺼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단속 해본다고 그러고 막 했는데 잠깐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저 좀 보고는 들어보는데 저는 관점 자체가 만약에 그냥 분석해가지고 아 뭐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난 정부의 통제 개입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통령 이어서 다음에 공정위가 가공식품 그 시장 구조 분석 그래요? 말씀하신 그 네네. 포인트가 바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예. 법제처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물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이 지금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그 중에서도 쉽게 물을 수 있는 딸기, 토마토, 연시, 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봄 과일이었습니다. 봄, 여름 과일이었는데 지금 겨울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이게 쉽게 무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취급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겨울로 가서 이게 연료비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높은데 봄에 딸기가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아니고 조금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려야지 이게 봄에도 딸기를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연시나 토마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이 법연구 한 게 아니라 딸기 연구를 개인적으로 제가 가락시장 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이 그 근처에 있죠. 진실이겠죠. 말씀드리면 그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파머스 마켓이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상품 가치 떨어지는 모양 없는 과일들을 갖고 나와서 비교적 높은 값으로 파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줍니다. 또 상사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실력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그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떤 멋진 전통을 가져오던 명예감을 가져왔던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반성 뭐 이런 성찰 같은 것들이 내부에 좀 있는지 한번 뭐 답을 좀 주십시오. 예, 그 지난 정부에서 그 법제처의 그 어떤 범죄 업무라든가 법령 심사 업무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그 심사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특히 이제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원복 시행령 이 사실은 그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의 법제처의 그러한 심사 업무 추진 내용이나 결과가 상당히 조금 그 모법의 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춰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바로 잡을 분들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적하는 바로 것은 이게 어떤 단건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윤석열과 같은 그 정권이 다시 태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태어나더라도 법제처는 어떤 그 본분에 충실한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셨습니까? 그 대장동 사건 변호인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준비 절차에서만 알겠습니다. 참여를 예, 했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 가지고 18기 연수원 18기 전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분들을 대거 정부 요직에 다 앉히고 있어요. 법제처장님 비롯해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 유엔 대사, 금융감독원장 정말 뭐 전문적인 영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리에 이렇게 다 임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제처장님께서 아무리 중립적으로 내가 법제처를 운영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제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령 정비 뭐 좋습니다. 취지야 좋겠지만 법제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요 객관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법제처장님 지금 개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4년 연임제 개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게 개헌인데 법제처에서 정부 개헌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개헌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은 법제처도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면에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개헌을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4년 연임제 개헌 대통령 이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법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대통령 4년 연임 이 규정이겠죠. 지금 잘 아시듯이 우리 헌법 128조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 헌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명한 것을 지금 대통령 본인도 그리고 국정기획위원장까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개헌안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연임 조항 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사항일 겁니다. 법제처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헌법 규정상에 명백한 겁니다. 법제처장님.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법관 생활 몇 년 하셨죠? 26년간 했습니다. 예. 법원에 계시면서 항상 이게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희한하게 법원에 계실 때는 법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헌법재판관으로 가시면은 그거 필요하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법제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재판 소원이 마치 그 3심제를 부정하고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재판소원은 사심제를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의 그 재판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심판 절차입니다. 그거를 마치 3심 재판 후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있을 때부터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제처장님, 예. 예, 그 이번에 법제처장이 되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요 직전에 그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맡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재판을 맡았으면은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법제처장이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그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 그분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간접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런 사회구조상. 몸담았던 조직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 법제처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법제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적 법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법제도의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해주는 그런 자리예요. 자, 지금 수많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얽혀 있어요. 예? 잘 아시는 대로 5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는 분, 그분을 변호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또 지금 또 예민한 우리 법 해석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또 해석하는 주무 그런 장관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법제처장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마 우리 이완규 처장님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로 법제처장이 한 분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인단에 있던 이태영 비서관, 변호사, 민정비서관 돼 있어요. 대통령실. 전치영, 또 선거법 관련 재판 받는 분, 변호하던 분,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영, 대북송금 사건 담당 법무비서관. 이찬진, 대북송금 변호사, 금감원장. 김희수, 국정원기술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부장관. 차지훈, 주의연대사. 이게 무슨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입니까? 옛날에 물론 미국 그 건국초에는 그 전리품이라고 그래 갖고요. 우리 저 선거에 이기면은 선거에 도왔던 분들 이렇게 공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진 대통령을 변호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갔다 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이게, 예? 지금 법제처장, 우리 전 법제처장, 분명히 저분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뭐 사법고시 동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습니까? 범죄 혐의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법제처장 됐는데 법률 지식이 공부하고 충분하고 훌륭해서 법제처장을 임명했는데 저분을 보고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야당 의원들이 당시 공격하고 매도하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근데 그분을 부연했던 분들이 온 그 공직을 다 둘러싸고 심지어 법을 예민한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에 바로 변호를 했던 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본인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들어봅시다. 본인의 저는 이거는 완벽한 이건 이해충돌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어떤 식의
사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얘기하세요. 예, 대통령님들 다들 알고 있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이재명 짧게 대통령이 답변하십시오. 예,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이완규 동의하지 의원 않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완규 증인.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거지로 검찰들이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가장 그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온 인사라든가 무슨 뭐 그 변호인에 대한 무슨 뭐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고 오랫동안 또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무슨 보온이라든가 뭐 보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되겠죠. 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분들의 경우에 뭐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수백 개, 수천 개의 공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시간 지나갔으니. 송석준 의원님. 이미 발언 시간 많이 지났으니 마무리하십시오. 이용해서 사실은 민간 업자들이 사익을 편취해서 그 이익을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런 사건을 거기다 맡겼어요. 그래서 배임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자, 송석준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품격을 지켜주시고 우리 룰과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말씀하시고요. 자, 이완규 증인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변호인 하지 않았어요? 징계 사건? 징계 사건 변호했습니다. 변호인 했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변호인 했죠. 아닙니다. 변호인 안 했어요, 그거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까? 네. 네. 어쨌든 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에 변호인을 했고 변호인단을 아예 이끄셨던 것 같아요. 맞죠? 변호인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예.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12개 혐의가 다 무죄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상 내란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처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처장님이 전임 처장님과 비교한 무슨 공직 과정, 임명 과정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을 때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싸게 내가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처장님도 변호사비 혹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고 그 변호인으로서의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밀 유지 의무에 위반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변호를 해줬다라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법제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 처장님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제처를 운영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아주 충격적인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사유 없다. 아시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연유로 다시 재심의가 시작됐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께 저희 법제처가 주최하는 포럼 축사를 요청하러 갔을 때 최민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결산 심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 이거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었고, 자 화면 하나만 잠깐만 보실게요. 지금 법제처 업무 운영 규정 26조에 따르면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그리고 민원인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원인의 요청으로 지금 하셨다 이런 취지죠. 민원인의 요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 절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법제 업무 운영 규정상 해석 요청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요청했음에도 7개월간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잠깐만요.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과거에 2023년 4월 달에 법제처에 결격 여부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가 해석을 안 하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면서 법령 해석 사유 소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절차에도 없는 개인적인 민원을 받아가지고 내부 심의도 없이 법제처가 지금 유권 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의견을 잘못된 제시한 것입니다.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과정이 아닌 아니 것은 그리고 위원 법제처장님이 지금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달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 이거는 뭐 법제처가 아니 지금 왜냐하면 잠깐만요. 한 번만 바른 게 드릴게요. 예.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 방에서 여러 차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더니 법제처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관되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답변 불가다. 철회된 안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랬어요. 법제처의 입장. 철회된 안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법령 적용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입법부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답을 저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님은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관행에도 맞지 않는 최민희 위원장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의원님들의 법률적인 의견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회신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제처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해석 기관이고 그리고 법제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매번 사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회신을 하면은 법제처 인력으로서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 제시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중대한 원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해석 요청권자인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개월간 해석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그로 인해서 철회가 있었고 이런 지금 이거를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라고 유권을 해주시면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방통위의 기능이 지금 그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민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시더라도요. 법제처 방통위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내부 심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해석 절차에 따른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해석이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월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민주당 의원님들 인원하면 막 해주실 거예요? 이 건의 네, 경우에는 발언 제가 시간이 아까도 종료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발언이 경우였다는 걸 종료되었으므로 신동욱 의원님 예. 정리하십시오. 자, 법제처장님, 예. 네,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다가 도중에 끊겨서 그런데요. 이것이 그 국회가 추천한 그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이 7개월간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오랫동안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제처에서도 그 유권 해석을 요청을 받고도 7개월간 묵혔다가 결국은 회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철회된 안건이 나중에 다시 그 유권 해석을 지금 법제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대한 일종의 그러면 반성 과거에 차원입니다. 답변을 회신을 안 함으로써 자동 소멸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달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 민원입니까? 개인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 고생들 많으십니다. 법제처장님, 예. 지난번에 그 처장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유튜브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 발언 경위나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인데, 뭐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예.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 뭐 대장동 사건에 무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그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나와 계시고 헌재 사무처장, 뭐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진 않지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의 수장들이신데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이런 표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그거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근데 나름 뭐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 뭐 해명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니요, 나가시면 안 그런 되는 일이 거죠.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이 어떻게 특정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지금 재판이 중단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 당에서 탄핵 얘기도 나왔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물어봤어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돌아온 답이 법제처장은 아닙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헌법의 탄핵 소추 대상이 특정이 돼 있고 마지막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한번. 예. 지금 헌법재판 실무제요 513페이지를 보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국회 재량, 기본적으로 국회 재량 사항이지만 탄핵제도의 취지로 봐서 입법 사법 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제처장님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좀 그런 질의를 받았으면 폭넓게 좀 알아보시고 약간은 뭐 아까 금방 뭐 잘못됐다고 표현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년에 법제처 예산이 예. 지금 보니까 31%가 늘었는데 뭐 다른 거는 인건비 같은 건 다 비슷한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습니다. 늘은 예. 게 법제 업무 정보화 추진 사업 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 보고 들어가서 뭐 일반 여기 보면 AI 얘기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예, 꼭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전혀 손을 안 봐가지고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데 갑자기 몇십억 원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법제처가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기관들 5% 6% 지금 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렸는데 법제처 혼자 이렇게 왕창 올린 게 근데 지금 그 올린 이유를 보면 전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국가법령정보 이번에 그 국자원 화재로 셧다운됐던 법령정보 제공센터 그 부분을 AI에 접목하는 사업이 이번에 국가 그 행정부의 AI 접목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된 게 있고 가장 큰 금액이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정보입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정보입법 통합 플랫폼이 그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법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필수적인 이 설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한 나중에 저희 예산소위에서 따져보겠지만. 네, 법제처도 마저 하고 오시죠. 사실은 이건 뭐 토론 대상이 아니어서. 예, 바쁘신 가운데도 법제처를 깍두기로 끼워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차린 밥상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법제처는 건국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규제를 걷어낼 때는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할 때는 촘촘하게 법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테일에 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영어로 안 해도 그냥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의 무슨 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AI가 뒤져가지고 스위스 말로 뒤져가지고 우리말을 스위스 말로 바꿔서 스위스 말을 찾아서 다시 우리 말로 바꿔주고 이렇게까지 해줄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 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투입하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장에서 요청하는 법령들을 원문하고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3만여 건의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스의 예를 들면 법령을 수집해가지고 뭘 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나라에도 이미 시스템이 있을 거고 국가 간 협업을 통해서 그 자료를 연결만 하면 뭐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인공지능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은 하긴 할 텐데 의장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아세안권의 한 4개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령 정보 시스템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그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도 챗GPT로 한글로 치면은 다른 나라 자료도 다 참고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이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치면 다 그쪽 나라 자료 검색해가지고 다 법제처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실은 그 외부망 그 챗GPT를 업무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니고 그냥 챗GPT에다 치면 그거 나오네. 다른 나라 것도 다 뒤져가지고 한글로 다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같이 해보시죠. 예. 그 외에 법제처에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예. 법제처요. 사실 이게 정말 총리실에서 이런저런 걸 할 때 필요해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가 어떤 걸 할 때 하는 그런 인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정부 부처의 대부분 법령할 때만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원래 하기로 하신 법적 컨설팅을 해줘야 법적 자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요. 선제적으로 범부처 법적 자문을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할 테니까 이제는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저희가 제안을 하면은 지금 법제처 인력이 230명입니다. 50개 전부 중앙부처의 법령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내용 자체까지 그리고 현장의 내용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현재 지금 그 올해만 파견된 인원이 법제 인력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계 상황인데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자문을 제대로 수시로 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에서 한 50명만 더 충원이 되면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하나 내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법제처의 경우에는 현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는 그 현업 부서들을 앞에 내세워야지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지금 파트의 인력이 부족함은 대변인실에서 빼내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그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은 많이 줄이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업무 회의도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그 유튜브 대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짧은 그 뭐 토막 영상 같은 것들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 국장님들의 경우에도 맡으신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씩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 얘기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죠. 빨리 끝내달라. 예, 시작할까요? 네. 2026년 1월 월간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제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인사 중에 3번 청년 인턴과 관련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법제처에 10명을 배정함에 따라 2026년 법제처 청년 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서무 중에 1번 행사복지 관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국군장병 위문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합니다. 수장님, 행정법제국장님, 국방부 담당 법제관 등 총 7명이 방문해서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 4일 근무 제도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하여 월 1회 금요일 휴무 제도를 실시합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내부에서 주차별로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과장급 이상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월 1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활력 제고 방안 중의 하나로 재택당직 시범 운영을 시행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주요 내용은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이후에 재택당직을 전환하도록 합니다.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당직비를 미지급하고 당직 휴무를 미부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촬영하고 이걸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는 들으셨겠지만은 그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공개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 공개하고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들이 있는데 그런 그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그 국민들로부터 제언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 보고를 내부적으로만 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는 거는 또 그 담당하시는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의식해서 보다 더 알릴 부분들은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니만큼 그러한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 4일 근무제도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를 완전히 쉰다는 그런 휴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직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연가를 이때 몰아서 사용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아니면 근무 시간을 이렇게 유연화해서 평일에 더 근무하고 그만큼 더 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 일수나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표현을 주 4일 근무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지원과 업무 관련해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요청 사항이나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 4일 근무제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사실 월 1회 휴무하는 건데 주 4일 근무제도 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기도 하고 아마 밖에 나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명칭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처장님 지방자치국제포럼으로 연합TV 출연하셨고 경향신문에 법제교류 기고문 게재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에 있었던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에 대해 집중 홍보한 바 있는데요. 업무보고 직후 보도자료 배포하여 다수의 주요 매체에 보도했습니다. 중점 업무별로 영상이나 카드뉴스 14건을 제작하여 SNS로 홍보하였고 업무 담당 실무자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언론 홍보나 SNS 홍보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국정 운영 생중계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 부처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간담회 등의 생중계나 녹화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TV의 중계 지원도 받을 예정이니 각 실국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법제처의 경우에는 현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는 그 현업 부서들을 앞에 내세워야지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른 지금 파트의 인력이 부족하면 대변인실에서 빼내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홍보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했을 때 국가적으로 지금 홍보 예산이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연간 쓰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런 홍보 비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은 많이 줄이면서도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업무 회의도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변인실에서 그 유튜브 대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짧은 뭐 토막 영상 같은 것들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특히 이제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 뭐 직급과 관계없이 저희가 그 유튜브로 대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전달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전달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부장님들의 경우에도 맡으신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씩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 3-1페이지 기획재정 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셋째 주에 국장단 회의를 거쳐 우선순위 예산 사업을 정리한 후에 처장님께 이번 달 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관련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서울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정 결과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26년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기획재정 담당관실 용역 예산이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과제를 선정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총리님께서 법제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법적 자문 기능 활성화인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때 토의에서 예상되는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기획재정관실 관련해 갖고 혹시 얘기하실 부분들은 그 연구 용역 관련해서 그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법제연구원에서 그 연구 과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게 자체 연구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쯤 되면 그 수시 연구 과제를 아마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시 연구 과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1,000만 원 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략한 것들만 그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그 연초에 그 자체 연구 과제 그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좀 지나면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해도 예산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저 초기에 아마 그 저 연구 용역할 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충분히 좀 그 리스트업을 좀 해서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많이 좀 발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예. 사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 파트에서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도화된 뭔가 분석이나 그 조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길이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혁신환경감사 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조직 첫 번째 동그라미 직제 개정 관련입니다. 지난달에는 법령 데이터 혁신팀을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규화하고 법제국도 인력 4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른쪽 첫 번째 동그라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최종 확정된 정기 직제 결과를 반영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와 공직윤리 왼쪽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처장님께서 시무식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처가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법령 해석 제도가 포함된 이후에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청렴 노력도는 48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1등급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각 부서를 번거롭게 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법령 해석국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관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올해부터 특별 성과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상적 직무 수준을 뛰어넘어서 특별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과 표창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창의지식광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 개요와 올해 첫 번째 특별성과 포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보 추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혁신행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된데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법원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법제처에 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법원보다도 법제처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결 더 우수하고 모범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치로서 그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이제 법제처 구성원들의 이제 노력과 이제 훌륭한 자세 덕분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유의하실 게 이 평가 항목 중에 보니까 그 직장 내 그 일종의 뭐 갑질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적되는 바가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파트장들의 경우에 이제 조금 팀원들하고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조금 그 업무 성과 면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그 팀원들하고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팀장이 파트장이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렇게 의미가 이제 반감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의 이제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계속 근무하기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법제처 전체의 어떤 그 근무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팀원들하고 항상 같이 간다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혁신행정팀에서는 물론 바쁘긴 하겠지만은 먼저 그 국무회의에서 보고돼서 수리된 그 법적 자문 기능 강화 이 부분 그 정원 협의를 신속히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전시법령 정비 추진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모 2번 전시법령 정비 관련입니다. 전월에는 전시법령 정비 방향 및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요. 각 부처의 법령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발굴해서 각 부처에 미리 송부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법제처 소관 법령의 개정 수요와 일반적 특례 조문을 발굴해서 이번 주까지 주무기관에 제출하여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관계기관이 주무기관에 제출한 개정 수요를 모두 취합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새로 신설된 팀이라서 뭐 기존에 참고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을 테고 매번 새로 개척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업무 추진 관련해서 무슨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관계기관이 개정 수요를 좀 많이 제출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냥 이제 부처에게 맡겨놓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좀 필요한 정비 사항을 발굴해서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개정 수요를 충분히 많이 제출해 주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정보 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모 2 좌측 첫 번째 동그라미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달에는 자치법제 지원과 요청에 따라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한 운영을 위한 매뉴를 개설하였고, 일괄 개정 법령 심사 시 필요한 개별 법령 단위 분리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입니다. 지난달에는 생활법령 정보, 생활조례 정보, 애국어 생활법령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제작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생활법령정보, 생활조례정보,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관련 2026년도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수요자인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가 선정되어 적기에 마련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모 1번 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첫 번째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번째 페이지의 왼쪽 하단 부분에 국법 법령의 분야별 법령 검색하도록 되어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개별 분야별 법령을 일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국민들 의견을 접수해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12월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시적으로도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국가법령센터 관리자 메일을 활용을 해서 소통 체계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 위원 분들께 모두 다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해서 안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화재 이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B 서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종전에는 동일한 DB 서버 사양이 이중화로 되어 있었는데 화재 복구 과정에서 이제 여의치 않아서 조금 사양이 높은 서버로 단일 서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사시 조금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9일 주말을 활용하여서 금요일 밤 11시부터 주말 동안의 작업을 통해 이중화 작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번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및 앨리스 관련입니다. 이번 달에는 먼저 2026년 칼리 공동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보고드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용역인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법령 정보 공개 현황과 공유 연계 방안을 연구하는 방안을 지금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AI 관련해서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해외 법령 등을 원활하게 검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처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칼리 운영 계획 및 일정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2026년 칼리 총회 등 행사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외국 법제기관 교류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는 일본, 중국 등의 법제기관과 소통을 추진하고 2026년도 교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법제 교류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업무 파악은 조금 됐나요? 지금 바뀐 지 얼마나 됐죠? 1월 1일자였죠. 그러면은 지금 회의 준비하기도 좀 벅차셨을 텐데 일단은 아시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게 아시아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권의 나라들과 협의체 구성하고 매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해왔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교류한 가장 큰 사업인데 사실은 아시아 각국 특히나 동남아시아 각국하고 이 사이에서는 저희가 법제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적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실효성이 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공통된 법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 각국들하고의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그쪽의 법제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업무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과의 교류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는데 아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하고 유럽 쪽을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법령 이제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제 이 사업이 올해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사업이 될 것이고 사업 목표를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법센터 수준으로 목표를 그게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1월 초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었죠. 내일 개최인가요? 거기 관심 있는 혹시 다른 국의 직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서 의견이나 힘을 보태봐 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의 그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미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법제처의 중요한 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법제관실의 법제관님들 그리고 사무관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일단 한번 시도를 해서 불완전하더라도 그 시도한 결과물을 한번 저하고 공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의외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렵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틀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렵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지는데 의외로 시도를 해보면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쉽게 풀어서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문장을.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해당 법령에 대해서 이해 그리고 이제 그 법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더 완벽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법제 업무 자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헌법 교육과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헌법과 법제 1원이 콘텐츠 개발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법학 교수의 학술상을 수상하신 이준일 교수가 고대 로스쿨 교수가 강의를 하신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가 완료가 돼서 나라배움대에 탑재를 했고요. 이달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개발도 끝났습니다. 헌법의 이해 교재 개발을 지난달에 완료가 돼서 강의안 배포하고 PPT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께 제공해서 표준 강의안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영상 그것도 저도 한번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오셔서 할 건 없고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래요. 예. 나라배움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나라배움터 들어가시면은 바로 열린 강의로 해서 감추린 버전도 있고요. 완전 버전도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개발 관련해 갖고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러닝은 1억이고요. 교재 개발은 9천만 원 있습니다. 이러닝 두 개가 다 세워져 있나요? 네, 지금 어느 과목을 개발할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포함된 것처럼 헌법 2과목, 이러닝은 헌법 2과목이고 교재 개발은 헌법 1과목을 포함해서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헌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헌법과 관련해서 지금 그 공무원들 말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콘텐츠는 지금 뭐가 있죠? 작년에 개발을 완료한 헌법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재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표준 강의안으로 해서 3과목 정도로 쪼개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쉬운 부분만 골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게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거를 동영상 강의로도 만들어서 올해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재미있게 혹시 만화로 만드는 거는 가능한가요? 콘텐츠가? 만화로 되어 있는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강의가 있어요? 있는데요. 강의가 있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혹시 그 기존의 법령들을 그 AI가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거를 그 외부 그 AI를 활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지금 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 개인적으로라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순 한글말 정비 때문에 한번 좀 돌려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버전도 다 써보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순 한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정보가 AI에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 대화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쉽게 써달라는 거를 문장을 간략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복잡하면 알아서 생략해서 간단하게 써버리는 좀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를 지시를 내용을 생략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나? 지시를 해도 제가 사실 유료 버전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 좀 약간 풀어서 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쉽게 풀어쓰는 그 문장은 이렇게 참고할 만하지는 않아요? 참고까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국어기본법이든 정비안 마련할 때 사실 AI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했고요. 그냥 이제 사람의 글 그렇죠. 능력으로. 그거는 예, 그 예. 우리 용어 자체가 네. 인식하고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네네네. 이게 일일이 그 문장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시도는 해보기는 해봐야 될 텐데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거기서 적어도 뭐 많이 빠뜨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장을 이거를 구성하는가를 참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근데 실제 해보고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I한테 이 법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법률 저도 AI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뭐 LLM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다른 그런 버전을 학습하는 AI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용역을 작년에 했던 게 이제 AI를 통해서 법률 용어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러니까 복잡도 분석하는 것까지는 해봤는데요. 그게 그 시스템상 이제 법률 문장이 복잡하다라는 결론은 사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식어가 많다거나 해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다 보니 압축적이어서 복잡하다. 그 다음에 얘를 좀 풀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장을 몇 개 쪼개면 쉬워지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런 AI를 활용한 그 법령 문장 분석 연구 용역을 통해서 초복잡한 법령을 좀 몇 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좀 문장을 쉽게 쓰는 정비안을 마련할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그 과업을 잘 잡았는데요. 그 법령용어 순화팀하고 1월 중에 전체 팀원하고 저희 방에서 한번 그 미팅을 갖고 지금 연구원들도 같이 다 참여시켜갖고 그동안에 그 추진했던 거 아니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시도했던 것들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죠. 예. 현장 그 얘기 듣는 자리들을 국별로 그 과별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발굴해서 모든 그 얘기 진행 과정을 다 그 영상 녹화하고 그 필요하면은 텍스트화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비 업무로 연결을 하고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그 결실을 얻도록 해주시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2주 후에 이제 주간 업무 보고가 계획돼 있는데 그 지금 먼저 그 업무 보고 회의 때 그 주간 업무 보고를 생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그 나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로도 이제 그런 요청들이 실무자선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필요한지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그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2주 후에 계획이 돼 있죠. 주간 업무 보고는 이번에는 한번 생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매월 이 월간 업무 회의를 월간 업무 보고 회의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생중계 하는 쪽이 될 건데 지금 저희 그 시설 장비 갖고 가능할지 아니면은 안 되면은 저희가 저희 KTV 방송국이라든가 그쪽으로 가서 회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월간 업무 회의에 이제 그 조금 더 주력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 선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국별로인가요? 한 회의에서 한 4개 내지 8개 정도 토의 안건을 마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사실은 이거는 뭐 부처 간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청내에서는 다 이 부서를 계속 순환하면서 근무를 해서 다른 국이나 과 업무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 논의할 거리를 발굴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뭐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 얘기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죠. 빨리 끝내달라. 저희 비서실에서 처장님께서 그 간식을 신년 간식을 준비하셨는데요. 돌아가셔서 직원분들이랑 드시면서 오늘 업무 보고 전달 사항 해주시면 예, 더 얘기하실 분 없으면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